이번에는 섹터 컨디션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진단하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대한 피로도는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또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수출 모멘텀 떨어지고 있고 긴축은 또 강해지는 모습인데 중소형주 박스권 장세가 더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동안 또 소외되었던 대형주를 조금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엽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또 시장에 좋은 얘기와 아이디어를 좀 잘 주시는 분이셔서. 별 말씀을요. 예. 근데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좀 좋은 듯 하면서 수익이 잘 안 나는 장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회전도 굉장히 빠르고 순환매도 빠르고 주도주도 사실 잘 안 나오고 아이디어만 넘쳐나는 시장이라서 아마도 이런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하우스가 이제 다 올해 다 박스권, 상하단이 막혀 있는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보고 있어서 일단 부장님께서도 박스권으로 보시는지 아니다. 이제 좀 돌파도 가능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이것부터가 좀 궁금해요. 사실 그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갇혀 있는 가장 큰 이유들이 네. 우리 뭐 팀장님께서도 뭐 같이 전략을 해보셨지만 지금 시장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변수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 때문에 시장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올해 들어서는 연준이 대놓고 앞으로 연준이 움직이는 거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박스권을 탈피할 수도 아니면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이 박스권도 위아래도 다 열어놔야 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그리고 단순 장기화가 아니라 또 선을 넘으면 예를 들어서 그 선을 넘는다라는 게 하나는 나토까지 우리가 알고 군사적인 영역이 확대된다든가 또는 지금 유럽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학무기라든가 핵무기 사용이 됐을 경우는 박스권 아래로 가겠죠. 또 반대로 예상보다 지금 우리가 길어지고는 있지만 현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긍정적인 쪽으로 해결을 모색한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양쪽으로 좋은 거잖아요. 하나는 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나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내려갈 거니까 기업의 매출 입장에서 놓고 보면 비용이 일단은 내려가는 거니까 기업이 이익이 좋아질 수 있을 거고 또 당연히 이로 인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더 강화되기보다는 완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이건 또 상단으로 열어둘 수가 있겠죠. 뭐 그런다고 해서 지수가 크게 상승한다는 개념보다는 현재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유연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정답을 가지고 딱 요 정도 박스권입니다라는 그림보다는 현재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의 과정에 따라서 아래로도 위로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다만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하는 러시아도 출구 전략을 시작하는 걸 보면 아래쪽보다는 그래도 점진적으로나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는 시장 대응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에 조금 더 모멘텀화 되려면 결국 또 실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적이 근데 어제 마이크론 실적 보니까 저는 그럼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훈풍이 불지 않겠냐 싶었는데 여러 가지 뭐 긴축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은 뜨뜻미지긴 한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4월이고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발표되면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 될 텐데 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체크해 보면 삼성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좀 뭐랄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상승 기류를 타기 위한 어떤 트리거가 될지 이게 좀 궁금해요.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싸죠. 6만 원대 후반 또는 7만 원대 초반이라는 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아마 최근에 있었던 이슈 때문에 심리적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보여져요. GOS 사태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큰 게 그 사태가 있고 나서 지금 갤럭시 20이 제가 그렇잖아도 어제 매장에 가봤어요. 판매량이 조금 테크노마트 가서 봤더니 생각보다 마케팅 비용을 엄청 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구형폰인데 이걸 이제 그 갤럭시로 바꾸고 이걸 반납을 하면 15만 원을 더 쳐줘요. 원래 이게 제가 보니까 중고가로 한 46만 원 되던데 여기 15만 원을 거기서 더 쳐주는 거예요. 6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조금을 더 많이 줬죠. 생각보다 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을 생각보다 크게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다는 얘기는 예상만큼 원래 잘 팔려야 되는데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이게 발목이 잡힌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일부 일고 있는 그 얘기들 비메모리와 관련해서 수율이 안 나온다. 그래서
TSMC를 열심히 따라잡고 있지만 아직은 좀 많이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 실적을 토대로 해서 조금씩 박스권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시기가 지나면 해소될 문제니까 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버텨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잘 버텨왔고 한국 시장이 뭐 미국이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와서 거기서 소외되는 것 같지만 또 상대적으로 또 미국장이 크게 하락할 때도 잘 버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변동성이 가장 낮은 어떻게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 좀 들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약간 정점을 지난 거라면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건 아무래도 연준 때문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0bp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5월에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면 외국인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 연준이 50bp 올리는 것만 가지고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나갈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아, 네. 결국 우리나라 이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무역 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적자지 않습니까? 맞아요. 적자인 가장 큰 이유가 에너지 가격에 또 원자재 가격 부분이 굉장히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을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때도 들어올 거고 또는 원화에 대한 환차 이익을 기대할 때도 들어올 텐데 네. 그 기준이 되는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현재는 무역 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무역 수지와 관련해서 에너지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는 어느 정도 시그널이 들어오면 네.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시가 비중이 총액 비중이 제일 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더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슈가 완만한 쪽으로 해결이 되거나 예. 또는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란과 관련된 그 핵 협상 이런 것들이 잘 됐었을 때 우리 연구원님이나 저나 오랜 경험이 있지만 유가는 급등락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유가가 완만하게 오르거나 완만하게 하락한 적은 없고 네. 오르면 급등이고 내리면 급락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말씀드렸던 원유와 관련된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뭐 이란과 핵 협상이면 이란산 원유가 증산이 될 거고 맞아요. 또 우크라이나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면 또 러시아 이슈와 관련된 사태가 일단락 될 건데 네. 어떤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가는 아래쪽으로 작게가 아니라 크게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시그널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해야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유의미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예. 연준이 지금 50bp 얘기를 하고 또 CT 같은 경우는 매번 50bp 예, 하자 이런 맞아요. 얘기도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와의 초장기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연준이 생각보다 더 매파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기존의 매파적 성향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예. 우리가 생각한 지금 우려보다는 낮아질 수 있고 그런 낮아지는 점들은 당연히 원달러 환율에서 환율의 이익이 될 거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무역 수지와 관련해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됐었을 때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경우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요인들이 겹쳐진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도 네. 중국이 역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 아직 중국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그 봉쇄 뭐 이런 것들 하면서 하지만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빨리 번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도 맞아요. 미리 겪었기 때문에 뭐 저도 걸려봤고 네. 이게 빨리 지나가면 이제는 뭐 봉쇄하고 싶어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양쪽으로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도 해결이 되거든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폰이나 이런 것도 중국에서 만드니까 맞아요. 거기에 또 중국의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이 될 거고 네. 그럼 당연히 한국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 이게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올 수 있는 시그널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중국의 이슈가 풀려도 아니면 이란과의 핵 협상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어느 것 중에 하나가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는 걸 감안을 하면 물론 이게 다 해결된다라는 뭐 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이런 점들의 여부를 놓고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의 실마리 하나씩 보여질 때는 대형주에 대한 접근도 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사건들이나 우려 요인들이 대형주 누르고 있는 건 맞지만 저도 이제 보면 유가가 급락하고 나면 이머징이 굉장히 좋아져요. 맞습니다. 전체 우리가 이머징하면 원자재들 다 팔 것 같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이머징은 중국, 인도,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유가가 급락하면
그만큼의 바잉 파워, 맞습니다. 수요력이 생겨서 이머징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시기를 지나는 거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걱정도 있어요. 자, 대형주가 된다면 물론 중소형주도 같이 가겠지만 대형주가 이렇게 조금 갇혀 있으니까 그동안 화려한 중소형주장이 짧게나마 펼쳐졌거든요. 네. 이러면 그러면 대형주 살려고 중소형주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이 안에서 이런 어떤 중장기적인 테마를 갖고 가는 중소형주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저는 중소형주 중에서 지금 경쟁력 있는 중소형주는 여전히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의외로 지금 한국 시장에서 대형주 말고 중견기업들이 가지는 경쟁력 강화가 예상보다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놓고 보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 당연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경쟁력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형주 또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가장 크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오른 기업들 보면 엔터 관련주였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게 이제 뭐 대형주라고 볼 수도 있고 중소형주로 볼 수 있지만 아직은 네, 그렇죠. 코스닥에 있고 중소형주 중심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일부 대형주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기업들 보면 굉장히 크게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고가가 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 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삐끗하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 했던 그 PCB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경쟁력을 보여줬었잖아요. 지금 놓고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소형주냐 아니면 대형주냐의 개념이 아니라 중소형주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더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흔들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와중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찾는 노력들 또 지금도 많아지고 있고 제가 볼 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대형주냐 중소형주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갖춰가는 대형주 또는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사이즈와 상관없이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올라가는 이제 뭐 이를테면 예전에는 반도체 그 칩메이커가 가야 반도체 소부장이 맞습니다. 갔었는데 지금은 내재화라든지 국산을 통해서 또 글로벌화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는 못 가더라도 반도체 소부장이 가는 것처럼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PCB나 엔터테인먼트는 오히려 글로벌화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소형주, 대형주 예전에 대형주가 가면 거기 납품을 해서 중소형주가 가고 이런 사이클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한편으로 아주 거시적인 얘기긴 한데 최근에 이제 탈세계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가 당장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이고 수출 모멘텀이 살아나야 아까 말씀하셨던 무역 수지도 들어오고 원화도 강해지는데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원자재를 이제 소싱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무겁다고 해야 되나?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수출 시장도 가만히 보니까 중국과 미국이 조금씩은 벌어지고 있는 느낌. 이랬을 때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력은 뭐 단기적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우선 이 탈세계화라는 게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세계화가 까지면서 경제가 블록화된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네. 크게 보면 미국을 위주로 한 자본주의 국가 중심 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면 이전에 어떤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그 모든 블록체인 흔히 얘기하는 어떤 기업과 관련 밸류체인들이라고 하죠. 요 우리가 부품과 완성품과 관련 이런 것들이 세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될 텐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미국 기업 걸 사라가 아니거든요.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 거를 사라예요. 미국에 공장이 있는 그러면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겠죠. 다만 이런 건 있겠죠. 한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이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현지화를 시켜놨을 경우 사실 이에 따른 피해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어떤 세계화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핵심 부품이나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무풍지대겠죠. 예컨대 뭐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크론이 있지만 삼성하고 현대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거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어떤 내에서도 탈세계화가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거 아니면 못 써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무풍지대일 가능성이 높고 또 현재
그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중국이라든가 기업의 현지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모든 기업들이 다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런데 이런 데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예컨대 지금 2차 전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실제 미국에 다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건 메이드 인 USA로 봐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향후 이렇게 탈세가 됐었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요 뭐 에너지 곡물 이런 원자재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다 보니까 네. 요건 좀 사실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자재와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잘 아시다시피 광물 같은 경우 오르면 광물과 관련된 기업들은 오르잖아요. 네. 예를 들면 구리 하면 구리 관련주가 오를 거고 아연 가격이 오르면 고리아연도 또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맞지만 이게 또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가격이 올랐을 때 사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장.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이 올랐을 때 만약에 이 기업들을 사면 당장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데 네. 나중에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도 또 농사 작황이 좋아지면 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변동성이 심하죠. 예, 그땐 네. 또 제품 가격을 내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용 문제 때문에 그 관련 주가가 빠질 때 저가 매수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작황이 좋아질 때 비용은 내려갈 거고 제품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거니까 그런 어떤 차익을 발생할 수 있다라면 이게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이런 문제를 제가 볼 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네.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어떤 투자자를 가져가야 될지. 사실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금리 수준이 높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립금리까지 얘기하는 2.3% 정도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에도 지금 여기 좀 얘기 나오지만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에 내 침체 온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대부분 데이터를 통해서 보지만 그 2년 뒤에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절대금리 수준이 높기 이전까지는 시장이 흔들림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알고는 국내 기업들도 그렇죠. 뭐 대기업들이 너무 현금이 많아요. 기업이 많죠. 예, 사실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려도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과도한 부채가 있는 기업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전의 기업들이 성장성이 부러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금리 인상이 될 때는 이런 건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줄어드는 건 있어요. 네. 그래서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많은 그 현금을 가지는 기업들이 이 현금을 잘 쓰고 있는지 네. 사실 삼성의 제일 단점은 돈은 많은데 그 돈을 잘 쓰고 있지 못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엽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